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내려놓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분이 기증의향이 있으시다면 수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확 잡으셨어요. 뜨거웠어요. 병수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올해로 58이 된 병원 구내식당 조리원입니다. 지금 일하는 아주대병원 구내식당에서 22회째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이면 식당에 나가 있고 점심 배식이 끝나면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남편 이름은 최병수예요. 26살의 친척 소개로 만나서 1년 반을 사귀다 결혼했어요. 그때 병수 씨는 조용하고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 32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를 처음 뵌 건 결혼 얘기가 막 오가던 때였어요. 병수 씨가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신다라고 했고 저는 그 말 하나에 며칠을 고민했어요. 뭘 들고 가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결국 한가 세트 한 상자랑 홍삼 진액 한 박스를 들고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갔어요. 시댁은 수원 팔달구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집에 오면 기운이 있겠어요? 우리 병수 내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잠깐 막혔어요. 웃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병수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병수 씨가 웃으면서 원래 낯을 가리시는 분이야. 금방 좋아지실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의견이 빠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식장 선택도 피로연 메뉴도 드레스 스타일도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방향이 됐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한 번 있는 날이니까 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결혼식은 그 이듬해 봄에 올렸어요. 양가 합쳐 100명 남짓 모인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병수 씨는 정장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진심으로 좋았어요.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복선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수 씨가 동생들이랑 한잔하겠다면서 나갔거든요. 신혼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병수 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주중에 술자리가 생기는 날이 늘었어요.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오늘 거래처 접대가 있다면서 저녁을 건너뛰는 날이 생겼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영업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한테 설명했어요. 병수 씨가 귀가하는 시간은 조금씩 늦어졌어요. 10시, 11시 자정이 넘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현관문 소리가 나면 잠이 깼어요. 술 냄새가 먼저 왔어요. 병수 씨가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밥을 지었어요. 병수 씨 숙취에 좋으라고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식탁에 올려두고 저는 먼저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식탁에 그릇이 치워져 있으면 먹은 거고 그대로면 안 먹은 거였어요. 그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 그 시절 제 귀가 후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물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식당에 출근해서 아침 준비를 하고 점심 배식을 마치고 오후 3시에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장을 봐서 집에 오고 저녁을 준비하고 병수 씨를 기다리고 자정이 넘으면 혼자 잠들었어요. 그 반복이 거의 1년을 이어졌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이게 신혼 초의 적응 기간이겠거니 했어요.
좀 지나면 달라지겠거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한 달에 2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가 밥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 병수 씨한테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반찬을 더 올리고 국을 입히라고 설거지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병수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어요. 저는 주방을 닦았어요.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병수 씨도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라고, 이 집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납득하는 순간 그게 규칙이 됐어요. 뭐라 한마디라도 해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오셔서 부엌을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수 밥은 잘 먹이고 있어요? 저는 네 어머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반찬이 좀 적은 것 같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반찬을 5가지 했는데 적다고 하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다음엔 더 많이 해놓을게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이상한 시간에 오는 전화라 손이 떨리면서 받았어요. 경찰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통지구대입니다. 최병수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남편분이 길에 쓰러져 계세요. 와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이 확 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벽 2시에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지구대로 갔어요. 병수 씨는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경찰관이 많이 드셨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병수 씨를 부축해서 택시를 탔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눕히고 물 한 컵 떠다 옆에 뒀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하얗게 보였어요.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그냥 했어요. 병수 씨는 다음날 아침에 머쓱하게 웃으면서 어젯밤에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엔 조심해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러나 그 새벽 지구대 호출이 그 해에만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 쓰러진 것, 2번째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 3번째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개입한 것이었어요. 3번 모두 저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나갔어요. 3번 모두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3번 모두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이 무렵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다가 어머니, 병수 씨가 요즘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걱정이에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잦아서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술자리가 생기는 거지. 여자가 그걸 못 받아주면 어떡해요. 내가 병수 아버지 술도 다 받아줬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 번 더 용기를 냈어요. 그래도 새벽에 매번 경찰서 연락이 오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말할 때보다 잘 들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남편 술버릇 하나 못 잡으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집에서 잘 챙겨주면 밖에 나가서 그러겠어요? 당신이 먼저 잘해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30년 동안 저를 향할 말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 이듬해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병수 씨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다행히 사람을 친 건 아니었어요. 도로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은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또 새벽에 택시를 탔어요.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가게 주인이 나와서 흥분해 있었어요. 합의를 해야 했어요. 유리창 수리비에 영업 손실까지 합하니 4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통장에서 이체를 했어요. 제가 식당 일하면서 모아뒀던 돈이었어요. 병수 씨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퉁퉁 부을 것 같아서 손으로 눈두덩이를 꾹 눌렀어요.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식당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병수 씨가 면허 취소 안 된 게 다행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내 통장에서 나간 450만 원을 두고 면허 취소 안 된 게 다행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한마디라도.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해 겨울에 임신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이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병수 씨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기대요. 소식을 전했을 때 병수 씨가 치킨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저도 그 얼굴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건강하게 나아요라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손주가 생긴다는데 조금 더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냥 참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병수 씨의 음주가 잠깐 뜸해졌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었어요.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기대가 아니라 조건을 붙였어야 했는데 아이 태어나면 술은 끊어야 해요 라는 말을 확실히 해뒀어야 했는데 그 말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이 수연이를 낳은 건 결혼 4년차 봄이었어요. 분만실 안에서 저는 벽을 잡고 혼자 버텼어요. 병수 씨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얼굴만 비추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셨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수연이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돌을 넘기고 나서 병수 씨의 음주가 다시 시작됐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요. 아이가 생겨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애 키우는 게 스트레스야 라면서 술자리가 더 잦아졌어요. 저는 수연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지구대로 갔어요. 수연이가 잠결에 칭얼댔어요.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둘째 아이 은연이가 생긴 건 수연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식당 일을 잠시 육아휴직으로 쉬었어요. 수입이 하나 줄었어요. 병수 씨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병수 씨한테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드값이 조금 밀렸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깼어요. 다음 달에 카드값이 또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달에도요. 이상했어요. 병수 씨 월급이 그리 적은 편이 아니었는데 왜 매달 돈이 모자라는 건지. 어느 날 저는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한 달에 몇 번씩 현금 인출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저는 병수 씨한테 물었어요. 이 현금 인출은 뭐예요? 병수 씨가 눈을 피하면서 영업 때 쓰는 거야. 접대비로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확인할 방법을 몰랐어요. 아니, 사실 알면서도 확인하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은연이가 돌을 지나고 나서 제가 복직을 했어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미 씨, 나 이번 달이 좀 빠듯한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한테 직접 돈을 요청하신 게요.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여쭤봤더니 50만 원만 보내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내드렸어요. 그냥 했어요.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왔어요. 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요. 석 달째가 됐을 때 저는 병수 씨한테 어머니가 매달 50만 원씩 요청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병수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하신 거지. 우리가 드려야지 어떡해. 저는 우리도 빠듯한데라고 했어요. 병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안 드리겠다고 해봐요. 나는 할 말이 없잖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지원이 2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병수 씨 회사 동료 부인을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병수 씨가 요즘 화투를 좀 친다던데요. 직장 동료들이랑 주말에도 모인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그런가 봐요라고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집에 와서 아이들 재워놓고 병수 씨 앞에 앉았어요. 화투 치는 거 맞아요? 병수 씨가 잠깐 굳더니 가끔이야. 큰 돈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통장에서 현금 빼는 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수 씨가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에 나갔어요. 뭐가 진실인지 물어봤자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미 몇 년치 돈을 잃은 뒤였어요. 병수 씨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무 상의 없이요. 사표를 냈어라고 했어요. 왜요?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이었어요. 제 월급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병수 씨가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 했지만 낮에는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취업 소식이 없었어요. 그 무렵 카드값 독촉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던 카드였어요. 병수 씨 명의의 카드인데 한도가 다 차 있었어요. 240만 원이었어요. 눈앞이 노랗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막았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통장을 다 긁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더 드릴 수가 없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병수가 힘드니까 당신이 더 잘 받쳐줘야지.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버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내 도리잖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병수 씨가 재취업을 한 건 회사를 그만두고 8달이 지나서였어요. 작은 물류회사 영업직이었어요. 전 직장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되겠거니 했어요.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 직장에서도 술자리는 이어졌어요. 영업직은 어쩔 수 없어라고 했어요. 새벽 호출도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그 전화 소리가 두려워졌어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이 드는데 진동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받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또 지구대라는 걸. 저는 그래도 받았어요. 가서 데려왔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잘 안 났어요. 처음엔 이불 속에서 울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를 낼 기력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지구대에서 병수 씨를 데려오고 택시 안에서 옆에 앉은 그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실감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그 느낌이 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눈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요. 수연이가 그 무렵 6살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아빠 오늘 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아빠 올 때 술 냄새 나라고 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연이한테도 저한테도요. 그냥 했어요. 밥을 차렸어요. 아이들 시켰어요. 재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무렵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병수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수가 이 직장은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하시거나 병수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새벽에 지구대 다녀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합의금 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카드빚 갚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병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나 당신이 단속을 못한 거야가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은연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일찍 와요? 저는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나중에 병수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병수 씨를 통해서 저한테 왔어요. 은미가 애들한테 아빠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고 아이들이 아빠를 어색해하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아빠 이야기를 안 좋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어색해하는 건 그 사람이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수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지구대가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부서였어요. 병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였어요. 상대 차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벼운 찰과상, 한 사람은 다리 골절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발이 떨렸어요. 새벽에 수연이와 은연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형사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리가 골절된 분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불도 끄고 그냥 어두운 데 앉아 있었어요. 합의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또 제 통장에서 나가야 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더 이상 나갈 돈이 없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얹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화가 난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게 보였어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어요. 아이들 아침을 차렸어요. 합의금은 700만 원이었어요. 제 적금에서 나갔어요. 그 적금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준비해두던 돈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해지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이 해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내라고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영수증을 받았어요. 은행을 나왔어요. 햇빛이 환했어요. 그 햇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병수 씨는 이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결국 또 실직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하나 하는 걱정보다 이 집에서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생각이 이번엔 오래 머물렀어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끝낼 수 있는지를.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답을 완전히 굳혀버렸어요.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병수 씨가 두 번째 실직을 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아이들 데려오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수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요즘 매일 그랬어요. 저는 냄비에 된장찌개를 올리면서 오늘 내과 정기검진 날 아니에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병수 씨가 위장 문제로 몇 달에 한 번씩 소화기내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병수 씨가 응, 갔다 왔어 라고 했어요.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결과는요? 하고 물었어요. 병수 씨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냄비에서 국자를 들고 고개를 돌렸어요. 병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병수 씨 왜요? 병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나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저는 국자를 냄비 옆에 내려놨어요. 무슨 정밀 검사요? 병수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간 수치가 많이 높대. 예전부터 좀 높긴 했는데 이번에 너무 높게 나왔다고. 정밀 검사를 받은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오후에 병원에 따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펼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간경화 소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병수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음주 이력이 있으신가요? 병수 씨가 좀 마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드셨어요? 병수 씨가 많이 마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생활 습관 교정이 시급하고 경과를 봐야겠지만 악화될 경우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 이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고 나서 병수 씨가 말했어요. 무섭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음주를 끊어야 해요. 병수 씨가 알아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열흘 뒤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어요. 간 손상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하셨어요. 이 상태로 진행되면 간 이식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생체 기증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액형을 확인하셨어요. 저와 병수 씨의 혈액형이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배우자분 혈액형이 맞으시네요.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병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병수 씨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남편 살려야지. 그게 사람 도리야. 그게 아내 도리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은미 씨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지난 32년이 눈앞으로 천천히 지나갔어요. 첫 번째 경찰서 호출. 수연이를 등에 업고 새벽 택시를 탔던 날.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나간 450만원. 카드빚 240만원을 제 통장으로 막던 날. 적금을 해지하던 은행 창구. 아이들 대학 등록금 준비해뒀던 700만원이 합의금이 되어 나가던 날. 그리고 수연이가 6살에 아빠 올 때 냄새 나라고 했던 그 말.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이불을 배 위에 얹고 천장을 봤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병수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실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 차이를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돌이라고 했어요. 병수 씨는 눈빛으로 당연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었어요. 32년 동안 제가 새벽에 경찰서를 다니고 합의금을 내고 빚을 갚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동안 그 누가 저한테 도리를 말했느냐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생활비를 요청하실 때 도리가 어디 있었느냐고. 병수 씨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도리가 있느냐고. 며칠을 혼자 새벽에 부엌 식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겨. 이불 속에서 생각하다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아무 불도 안 켜고 그냥 창밖을 봤어요. 영통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하나씩 켜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집에도 새벽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닐 거라는 그 막연한 위로가요. 어느 새벽에 은연이가 화장실을 가다가 불 켜진 부엌을 보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안 자? 저는 그냥 깼어라고 했어요. 은연이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힘든 거 다 알아. 엄마 좋은 사람이야. 엄마 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이 된 아이가 저한테 엄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아주 오래 남았어요. 은연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무엇을 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분명해졌어요. 수연이한테 조용히 연락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수연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응원해. 뭘 결심하든. 저는 전화기를 잡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것만으로 다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결심이 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혼자 인터넷을 검색한 거였어요. 병수 씨가 잠든 뒤 핸드폰으로 조용히요. 생체간 기증 절차, 기증자의 권리, 기증 거부의 효력.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생체 기증은 강제로 할 수 없었어요. 기증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이고 병원에서도 기증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요. 저는 그 내용을 3번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누가 뭐라 해도 법이 제 편이라는 걸. 다음날 퇴근길에 법무사 사무소에 들렀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혼자 그 문을 여는 게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상담 선생님이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법무사 상담에서 받아온 안내문과 제가 메모한 기록들을 파일 하나에 모았어요. 글이 두껍지 않았어요. 얇은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얇은 파일 안에 32년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옷장 안쪽 계절옷 뒤에 넣어뒀어요. 병수 씨는 제 옷장을 열지 않았어요. 그 파일은 조용히 거기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 할 날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병원에서 적합성 검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침묵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그 전화를 듣지 않았어요. 병수 씨도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식당에서 점심 배식을 마치고 국솥을 닦으면서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몸에 대해 내가 결정한 거였어요. 그 가벼움이 어색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평소랑 똑같이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렸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달걀말이. 병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올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32년 동안 해온 일이 마지막 날에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병수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어요. 병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먹었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병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식탁을 닦았어요. 거실도 닦았어요. 부엌 가스레인지도 닦았어요. 창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1월의 아침 햇빛이었어요. 얇고 차가운 햇빛이었지만 그날따라 선명해 보였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계절옷 뒤에 넣어둔 파일을 꺼냈어요. 파일 옆에 있던 캐리어를 꺼냈어요. 미리 싸뒀던 거였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몇 장,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서류들. 그게 전부였어요. 32년을 살았는데 들고 나오는 짐이 캐리어 하나였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 식탁, 창밖으로 보이는 영통구 아파트 단지. 이 집에서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수연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은연이가 유치원 그림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달려왔던 날. 그거였어요. 이 집에서 제가 따뜻했던 건 아이들과의 순간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뺨에 닿는 바람이 싸늘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우편함 위에 올려뒀어요. 열쇠를 내려놓는 그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넓은 집에서 3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홀가분함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물이었어요. 그냥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1층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주황빛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발이 제 발인 것 같았어요. 병수 씨한테 문자를 보낸 건 그날 오후였어요. 짧게 썼어요. 나는 간을 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할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짧게요. 전화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진동이 왔어요. 여러 번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병수 씨 전화는 그날 오후에만 12번이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도 8번이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튿날 병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답을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두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천륜. 그 말이 제일 서늘했어요. 32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천륜을 말씀하시다니요. 그 말을 꺼내실 자격이 있으신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한 건 집을 나온 지 사흘 뒤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병수 씨에게 전달됐어요. 병수 씨가 처음엔 협의 이혼을 거부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만날 의사가 없다고요. 그러자 병수 씨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재산 분할이 쟁점이었어요. 병수 씨 측은 혼인기간 공동기여를 주장했어요. 저는 32년 동안 제 소득으로 합의금을 납부하고 가게 빚을 청산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혼자 양육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찰서 호출 기록, 통장 내역, 합의 영수증, 적금 해지 내역. 그 자료들이 변호사 손을 거쳐 법원에 제출됐어요. 그 얇은 파일이 법원 앞에서 32년을 대신 말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수 씨가 직접 문자를 보내왔어요.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창밖을 봤어요. 그 미안해가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봤어요. 고마움이 없었어요.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32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사과가 지금 나온 이유가 진짜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간 기증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수연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설득해달라고 하셨는데 나 안 할 거야. 저는 그래, 수연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엄마 고생했어. 진짜로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잡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아이한테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괜찮지 않아도 돼, 엄마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남았어요. 이혼 판결이 난 건 소송을 시작한 지 9달 뒤였어요. 재산 분할에서 저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됐어요. 병수 씨가 결혼 기간 중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가 대부분 감당했다는 점, 혼인 기간 내내 제 소득이 가정 유지의 주된 재원이었다는 점이 고려됐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 선생님과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한 발씩 걸었어요. 다리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2년 동안 무거웠던 다리가 그날은 가벼웠어요. 병수 씨는 그 뒤 다른 기증자를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뇌사자 기증을 통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수연이한테서 들었어요. 저는 그렇구나라고 했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됐어요. 32년 동안 내 몸을 갈아 넣었던 그 관계가 9달 만에 법적으로 정리됐어요. 이상하게도 허탈함보다 홀가분함이 컸어요. 그리고 하나, 그 홀가분함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제가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제 선택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인데 남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으로 오후에 햇빛이 들어와요. 가구는 많지 않아요. 싱글 침대, 작은 식탁 하나, 낡은 텔레비전.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정말 좋아요. 이 집에 오면 숨이 막히지 않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어요. 58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게 됐어요. 식당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근하는 건 여전해요. 그런데 그 새벽이 달라요. 예전엔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또 뭘 감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오늘 뭘 먹을까? 퇴근하고 뭘 할까? 그 생각이 먼저 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차이가 커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좋아요. 담당 어르신이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기다렸어요. 라고 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생겨요. 집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들이라 더 그런지도 몰라요. 수연이랑 은연이는 가끔 이 원룸에 놀러와요. 좁아서 셋이 앉으면 꽉 차요. 그래도 셋이 작은 식탁에 앉아서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어요. 수연이가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라고 해요. 짜다고도 싱겁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은연이가 원룸에 와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엄마, 이 집 햇빛 좋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냥 그렇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수 씨 소식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수술이 잘 됐다고 들었으니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접어뒀어요. 꺼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 누군가 왜 더 일찍 안 했냐고 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 버스에서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한 중년 여성분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거울에서 봐왔던 눈빛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혹시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